예. 아니요. 신논현역에 학원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신논현역은 강남역 쪽이고 그쪽은 학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남 대치동 학원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딱 얘기하는 게 선릉역에서 한 티역 딱 중간 지역에 보면은 딱 가운데에 이제 도성초등학교가 있고 거기에 사거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 사거리 딱 거기서부터 한티백화점 그러니까 한티 롯데백화점 딱 그 거기까지 딱 한 블럭이에요 사실. 알겠죠? 거기가 딱 이제 학원가라고 거기에 한 300개, 400개 학원이 몰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강남 쪽에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대형 학원이 없어요. 네, 현재 강남에 남아있는 대형 학원이라고 해서 종로 학원 정도인데 종로 학원도 지금 거의 막 되게 힘겨워하는 스타일 현 상황이긴 해요. 강남은 대형 학원이 없습니다. 오히려 강남 쪽에서 재수하려고 대형 학원 가려고 하면은 강남 옆에 보면 교대 있거든요. 교대가 이제 서초 쪽이거든요. 그래서 서초 교대 쪽에 가면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수 학원들 좀 이름 있는 재수 학원도 있잖아. 뭐 순마 풋나무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학원들이 다 거기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 안에는 대형 학원이 거의 없어요. 물론 학생 수가 막 300명, 400명 되는 학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뭐 보통 그런 것도 한 과목 주 위주로 이제 가르치고 이런 학원들이고 막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막 학생 150명씩 놓고 하는 수업하는 수업이 없어요 강남에. 알겠습니까? 근데 인간 같은 거 보면 1타 강사들은 엄청 학생 수 많지 않아? 1타 강사는 그 엄청 학생 수가 많기는 한데 거기에 있는 대부분 학생 수는 다 인강 학생 수고 실제로 이제 그 1타 강사들은 강남에서 잘 강의를 안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재수학원 있는 그런 서초동 쪽이나 아니면은 좀 대형 학원들 있는 다른 지역은 대형 학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큰 강의실에서 막 100명씩 150명씩 놓고 수업하지 서울 강남 쪽은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오히려 되게 신기한 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지만 강남 애들이 비싼 곳에서 공부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말 그대로 철저하게 수요복 공급 법칙에 의해 가지고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비싸진 거일 뿐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강남이라고 하는 게 땅값이 비싼 이유도 사실 교육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교육시키려고 다 몰려드니까 땅은 한정돼 있는데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이사 와서 살려고 하니까 땅값도 비싸지고 물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이런 것과는 큰 차이가 없어요. 선생님 쌤도 강남에서 거의 20년을 가까이 강의를 했었고 실제 의치학대반 애들 입시반도 수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 수업하던 내용과 여러분 내용은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남 공부라고 해서 별거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알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부 분위기입니다. 전에도 늘 강조하잖아요. 아까 여러분들 얘기했듯이 뭐 시험 2주 남았는데 학교에서 뭐 누구는 뭐 애들 리듬 게임 하고 있고 이러잖아, 그렇지? 강남에서 그랬다가는 진짜 매장 나갑니다, 정말로 아이들한테. 정말로. 이 지역은 쉽게 예를 들면 딱 이런 거예요. 이 지역은 학교 마치고 야 우리 PC방 가자 하면 애들이 아 그럴까? 아 오늘 학원 있긴 한데 뭐 하루 째지? 이런 분위기라면 반대로 강남은 학교 마치고 그런 말 하는 놈도 없겠지만. 혹시나 누가 야 오늘 PC방 가자 이러면 나 오늘 가야 해야 돼. 오늘 학원 가야 돼. 아무도 안 따라줘요 거기에. 알겠습니까?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예전에 EBS에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 강남 지역의 다큐멘터리 찍은 걸 봤었는데 거기서 부모를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뭐 학교 내신 등급제나 이런 거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학교 교과에도 내신 등급도 자꾸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정시나 수시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강남 쪽에 학교 아이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불리하지 않냐. 근데 왜 강남에서 공부하냐 물어봤더니 엄마가 물론 지금 현재 내신이 자꾸 반영이 되면서 강남 아이들이 지금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굉장히 아이들한테 불리한 건 맞다. 근데 분위기 때문에 여기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분위기. 말 그대로 숙명여고만 가도 쉬는 시간에 부모님들이 찾아가도 복도 지나갈 때 까치발 들고 지나간다잖아요. 애들 공부하는 분위기니까. 방해될까봐. 알겠죠? 근데 여기는 뭐야? 수업 시간에 지나가도 그냥 대놓고 지나가잖아. 그렇지? 그런 게 바로 그런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요인은 바로 그거예요. 절대적으로 순공 시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이 강남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솔직히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다잖아.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지?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고등학교 이제 2학년입니다. 좀 있으면 3학년 돼요. 알겠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순공 시간이라고 하는 건 학교 공부, 학원 공부 빼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강남 애들은 아침에 7시 반에 학교로 가.
걔네들은 보통 등교가 7시에서 8시 사이에 등교를 하거든요. 하게 만들거든요. 학교를 가요. 그러고 이제 저녁 4, 5시까지 공부를 해요. 학교 마치고 바로 학원을 갑니다. 그래서 밤 10시까지 학원을 가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집에 가가지고 또 자기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 2-3시간 이상 가져요. 그래서 보통 보통 새벽 2-3시에 자요, 애들이. 알겠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걔네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하니까 잘하는 거지 걔네들이 뭐 질 좋은 교육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알겠죠? 물론 뭐 그렇게 이제 그만큼 수요가 높고 이러니까 좀 좋은 쌤들이 있기는 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일단 여러분들은 또 지금 운이 좋잖아요. 이렇게 강남에서 가르치는 쌤들하고 쌤하고도 공부를 하고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차이가 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하나밖에 없어요. 순공 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요. 알겠습니까? 강남 애들은 기본적으로 평일 주말 상관이 없이 하루에 기본 한 6시간에서 18시간을 공부를 해요. 먹고 자면서 네, 빼고 자는 시간 잠깐 자는 시간도 다른 애들보다 줄여가지고 보통 그래서 강남에는 3당 4락이라고 하거든요. 3시간 자고 공부하면 대학에 붙고 3시간 자고 공부하면 대학에 떨어진다고. 알겠습니까? 그런 말이 유행을 하는 곳이 강남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하루에 기본적으로 16시간씩은 공부를 해. 15시간, 18시간을 해. 밥 먹는 시간 빼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쉬는 시간 빼고 한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뭐 학교, 학원, 자기 공부하는 시간 다 합치면은 최소 12시간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주말도 똑같아요. 주말도 아침에 똑같이 8시, 9시에 집에 나와가지고 밤 10시까지 학원에 공부하다 집에 가고 집에서 마지막에 공부하는지 아니면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 좀 더 하고 집에 가고 이런 애들이 술도 빽빽입니다. 알겠죠? 전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애들이 막 편의점에서도 삼각김밥이랑 라면 먹으면서 막 공부하고 있는 곳이 강남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그러면 그만큼 공부량이 적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항상 꼭 멍청한 놈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쟤네들은 비싼 데서 좋은 교육 받으니까 공부를 잘하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항상 좀 깨닫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만 자, 오늘은 이제 작년 수능 지문이죠. 그렇죠? 바로 주제 통합, 그렇죠? 역사 지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후딱후딱 빠르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서양의 과학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문을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개물 성무와 화민성 속의 앞글자를 딴 개화는, 즉 개화는 바로 뭐다? 개물 성무의 개, 화민성 속의 화를 따서 개화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개화의 개항 이전의 의미는 바로 뭐다?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는 거죠. 즉, 개항 이전의 개화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얘기였다? 그렇지, 통치자에게 해당하는 얘기였다는 거야. 백성들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얘기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나라의 문호를 개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런 신지식을 보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개화였던 거지 백성들 자신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개념은 아직 없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개항 이후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그런데 개항 이전에는 이랬던 것이 개항 이후에는 어떻게?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개화의 의미가 어떻게 변했다? 바로 서양 문명을 수용을 한다는 의미로서의 개화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즉, 주체가 통치자에서 바로 뭐다?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로 의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화 개념이 자리 잡았다. 이모군란 이후 고종은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한성 순보를 발간했다라는 거죠. 자, 이모군란 이후에는 이모군란이 뭔지 알죠? 무슨 사건입니까? 사람들이 일으켰던 무엇이라? 역사 시간에 도대체 뭐 한 거지? 개화를 인해서 차별을 받은 사람들이 뭔가 약간 비슷했어요. 조금 한 20% 비슷했어요. 바로 신식군대와 구식군대의 갈등으로 인해서 구식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게 이모군란이었죠.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 고종은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바로 뭐다? 반서양 정서를 교정하려고 했던 거야. 왜? 고종 이전의 왕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고종 이전의 흥선대원군이었잖아요.
고종의 아빠, 그렇지? 흥선대원군이 집정을 했는데 그때는 바로 뭐야? 쇄국 전체. 우리나라의 빗장을 뭡니까? 가둬두고 외국 서양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켰어요. 그래서 척화비를 만들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베르트 도굴 사건 같은 게 있었잖아요. 바로 흥선대원군의 그 조상의 묘를 도굴해버리는 그런 사건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대로 유교에서는 조상을 굉장히 숭배하는데 조상의 묘가 도굴당했으니 그 서양에 대한 그 반감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고종은 바로 개화를 위해서 어떻게 반서양 정서를 교정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어떤 신문을 만들었다? 한성순보라고 하는 신문을 발간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바로 한성순보에서의 개화 개념은 바로 뭐다?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하는 것이 한성순보에서 제시했던 개화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어 있었고, 즉 주체가 바로 뭐다? 인민도 이제 개화의 주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바로 뭐다? 개화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나라 주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의식 변화가 그 개화의 의미에는 내포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바로 뭐다?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라고 하는 개화의 의미로 변화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이 글에서 다루는 건 바로 뭐다? 개화의 의미 변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바로 개항 이전에는 그렇죠? 개화의 의미는 바로 뭐다? 통치자의 통치 행위를 가리키는 말, 즉 개화의 주체가 바로 통치자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 즉 뭡니까? 통치자인 왕이 어떻게 새로운 지식을 뭡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그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개화다라고 봤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체는 바로 뭐다? 통치자가 주체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이것이 밑으로 화살표하고 개항 이후에는 그렇죠? 바로 뭐다?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이 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개화는 바로 뭐다? 서양 문명의 수용을 의미하는 내용의 개화가 되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뭐다? 세 번째, 이모군란 이후. 군란 이후에는 바로 뭐다? 자, 반서양 정서 교정을 하려고 했었고, 그로 인해서 한성 순보를 발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성 순보의 내용에 따르면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 발달, 다음 풍속 진보를 나타낸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알겠죠?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개화의 주체가 또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인민의 경우는 어떻다? 바로 국가의 독립주권에, 그렇죠?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 변화를 추구를 했고, 그렇죠? 자, 반면에 통치자 입장에서는 바로 뭐다?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수용해서 이를 통해 국가 진보를 달성한다는 이런 의미가 바로 개화의 의미로 자리를 잡게 됐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실망인데? 그렇죠.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자, 그래서 다음에는 또 이제 개화당이라고 하는 단체가 등장을 하면서 개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이제 또 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그렇죠,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대민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그렇죠,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를 내포했다는 거죠. 자, 그는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고, 자, 여기서 이제 이 개화당의 특징은 바로 뭐다? 개화 실행 주체는 바로 뭐다? 여전히 왕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 개화당의 생각은 누구랑 비슷하다? 바로 앞에 있었던 개항 이전의 개념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항 이전의 개념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렇죠?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에게 이제 주체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은 개항 이후부터는 국민들 모두에게 확산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개화당의 주체는 여전히 이제 뭡니까? 주체가 왕이었다는 거죠. 통치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개화 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바로 갑신정변이었다. 바로 이 갑신정변이 바로 뭐다? 완전히 사라지게 된 계기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 변화라는 의미를 내포한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자, 갑신정변에서 개화 개념은 바로 뭐다?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 변화라는 의미를 내포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뿐 아니라 개인의 사역을 위한 것으로 표상되었다. 그래서 이때는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자 개인의 사역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갑신정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김옥균이, 그렇죠, 자신의 그런 사이 사역을 좀 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후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했고, 6.1주는 서유 경문을 재저술을 하면서, 그렇죠, 저술을 하면서 개화 개념에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내고자 했다. 이후 간행된 대한매일신보, 자, 또 다른 책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대한매일신보 등의 개화 개념은 바로 뭐다?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즉, 개화당에서 뭡니까? 대한매일신보로 오면서 주체가 변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계속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몇 번까지 했었지, 밑에? 3번이요. 3번, 그렇죠. 그럼 이번 4번, 그렇죠. 바로 개화당. 그렇죠. 자, 개화당은 바로 뭐다? 개화의 실행 주체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화당의 의미는 바로 뭐다? 바로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게 바로 개화당의 주장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로 뭐다? 5번째,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바로 뭐다? 개화 주체가, 그렇죠, 변화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갑신정변에서 주장하는 건 바로 뭐다?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 변화를 추구했었던 그런 개화였고, 하지만 이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바로 개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다?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자
개인의 사육을 위한 개화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바로 뭐다? 여섯 번째, 바로 서유 견문을 유길준이 저수를 하면서 바로 개화의 부정적 이미지 탈피를 시도를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일곱 번째 바로 뭐다? 대한 매일 신보라고 하는 신문에서 개화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때는 실행 주체가 바로 뭐다? 실행 주체가 바로 국가 구성원 전체로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근대 국가 주권을 위해 구성원을 조직 동원하는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개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알겠죠? 됐습니까? 잘 안 보이면 앞에 앉지 다음 주부터. 아니 그냥 쪽이 잘 보일 것 같아. 아니야, 저기까지 잘 보고 가깝잖아. 앞으로 오면 되지. 선생님에 대한 애정이 없구만. 다 적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합시다. 자, 을사늑약 이후, 자,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을사조약이죠, 그렇죠? 자, 개화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졌다. 대한차강의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하여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죠? 지금 대한차강에는 그렇죠? 바로 뭐라고 했다?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하여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는데 바로 뭐다?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중거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는 한계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식은 그렇죠? 자, 바로 뭘 주장을 했다? 바로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 형성에 주목하여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기본 전략은 바로 뭐다?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되 반면에 플러스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자. 즉 동양과 서양, 물질적인 것은 서양을 따르되 정신적인 것은 동양의 것을, 우리의 것을 추구하자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는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지만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위해 철학 또한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자국 철학의 정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그가 제시한 근대 주체는 과학적, 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여덟 번째. 그렇죠. 바로 을사늑약 이후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첫 번째 대한 자강회는 바로 뭐다? 근대 문명 수용을 하고 이를 통해서 근대 국가 건설을 추구했는데 이때 핵심은 바로 뭐다? 뭡니까?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봤다는 거고, 여기에서의 문제점 한계는 바로 뭐다? 바로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동시대에 이제 바로 박은식은 그렇죠. 바로 무엇을 주장했다? 바로 문명의 물질적 측면
즉 과학은 그렇죠. 측면은 서양으로부터 수용을 해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플러스 문명의 정신적 측면 즉 철학은 유학을 혁신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동서양의 그런 조화를 추구했던 게 바로 박은식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양의 것과 우리의 주체성을 동시에 추구했던 게 박은식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개화의 개념이 바로 뭐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걸 우리가 통시적 구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시적 하나의 개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설명 방식을 취하고 있는 글이 바로 이 개화의 개념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글 보도록 합시다. 이제는 중국으로 갑시다. 그죠? 자, 세계여행을 하고 있네요. 그죠? 다 적었어?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중국이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인 때는 언제? 아편전쟁 이후였다. 그렇죠. 바로 중국이 이제 영국과 아편전쟁을 해가지고 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 어마어마한 양의 아편이 유입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중국이 굉장히 파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중국도 또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게 되죠. 그렇죠. 자, 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은 반세기에 걸쳐 근대화의 추진과 함께 의욕적인 기술 수용으로 이어졌지만 청일 전쟁의 패배는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낳았다라는 그래서 아편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는 기술 수용의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청일 전쟁에서 한 번 더 패배를 함으로써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에 따라 20세기 초반 진정한 근대를 이루기 위해 기술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 전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바로 뭐다? 중국의 그런 과학적 사고가 생기게 된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서양 과학 수용에 대한 중국의 관점을 보게 되면 자, 먼저 첫 번째 배경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아편전쟁 이후 전쟁 패배는 그렇죠. 바로 뭐다? 근대화 추진 그 다음 기술 수용을 그렇죠. 수용으로 확산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두 번째 청일 전쟁 패배 이후로는 패배를 통해서는 바로 뭐다? 기술 수용만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20세기 초반 그렇죠. 바로 뭐다? 기술 배후의 그렇죠.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 이식하려는 시도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으로 제시된 게 바로 옌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자, 옌푸는 바로 뭐다?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각을 한 거야. 실제로 바로 이 시대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1차 세계대전만 하더라도 바로 뭡니까? 서양의 그런 강대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나라들이 참 뭡니까? 자신들의 식민지를 늘리기 위해서 식민지 경쟁을 하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강대국이
약소국을 뭐 집어삼키는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였다는 거죠. 거기다 2차 세계대전도 역시 마찬가지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제국주의 이런 것도 맞죠. 이런 애들도 지금 후발주자지만 나중에 바로 뭐야 자신들의 식민지를 늘리기 위해서 막 뻗어나가는 그런 시기, 전쟁을 빈번하게 하는 그런 시기였다 보니까 이 세상의 사회라는 건 바로 약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야국강식의 경쟁의 시대라고 부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바로 뭐다?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정신적 자질에는 바로 뭐다? 자질 중에 과학적 사유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과학 정신이 전대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뿌리내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오로지 과학적 사고만이 최고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는 인과 실증의 방법, 그렇죠? 바로 원인과 결과를 실질적으로 증명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서양의 경험주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경험주의가 바로 뭐다? 내가 직접적으로 실험하고 경험한 것만 믿는다는 게 경험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실험하고 그걸 증명하는 걸 중시하는 그런 인과 실증 방법에 근거한 근대 학문 전체를 과학이라고 판단했다. 그럼 옌프에게 있어서 과학은 바로 뭐다? 인과 실증의 방법에 근거한 근대 학문 전체가 바로 뭐다? 옌프가 얘기하는 과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과학은 긍정적으로, 전통 학문은 그렇지 부정적으로 왜 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나중에 천안문 사태 같은 일이 일어나고 지네들의 문화를 지네들 손으로 부셔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의 입장은 1910년대 후반 신문화운동을 주도한 천두슈에게 이어졌다. 그 말은 바로 뭐다? 천두슈도 옌프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렇죠? 발달 과정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가 바로 옌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바로 뭐다?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각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는 바로 뭐다? 기술 플러스 바로 뭐다? 정신적 자질 모두 중요하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정신적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다? 과학적 사유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옌프에 따르면은 바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인과 실증 방법에 실증 났다 할 때 실증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방법에 근거한 근대 학문 전체가 바로 다 과학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옌프는 바로 뭐다? 과학 습득이라고 하고 과학 습득과 플러스 바로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천두수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자, 천두수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마지막에 제시했지만 이 천두수는 옌프의 뭡니까? 그런 생각을 이어낸, 그렇죠? 신문화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고 옌프의 생각을 잇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천두수는 두 번째가 천두수죠. 자, 천두수를 비롯한 신문화운동의 지식인들은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바로 뭐다? 민주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중국이 달성해야 할 신문화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다. 여기서 이 신문화운동이 얘기하는 신문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과학 및 과학에 근거한 문화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과 관련이 없는 거는 신문화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배척해야 되는 걸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전통 문화 전반에 대한
그렇죠? 대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중에 천안문 사태로 이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한 전두수는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어떻게 과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처음에 배우잖아요. 바로 가치 중립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과학 기술 자체는 선악으로 나눌 수 없다. 다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선악이 나눠질 뿐이다라고 보는 거를 전두수는 수용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장하며 과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속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천두수. 그래서 천두수는 바로 뭐다?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왜 이렇게 비염이 심하지? 민주정치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두수는 바로 신문화 운동을 주최를 하게 되고, 그렇죠? 자, 여기서 이 신문화는 바로 과학 및 자,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죽겠다. 선생님 비염이 심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비염이 좀 심해요. 그래서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뭐다? 사회와 인간의 삶도 역시 과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건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뭐다? 과학의 가치 중립성을 주장을 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한편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시찰했던 장준마이는, 그렇죠? 자,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목도한 후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 그것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오히려 앞에 있었던 바로 뭡니까? 옌푸나 천두수와는 반대되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대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던 그는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진 않았지만, 자, 이런 것들이 함정에 나오기 좋아요. 즉 이 사람은 과학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과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 과학이 초래하는 결과 중에서는 부정적인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맹목적으로 앞에 사람들처럼 과학을 추종하지는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생관의 문제에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생관을 과학과 별개로 파악했고 과학 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다.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장준마이는
아까 앞에 과학을 해서 제시했던 우리나라의 경우에 누구랑 가장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에 있었던 박은식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것은 중국 전통 문화에서,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은 서양의 과학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인물 정리를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세 번째 인물 바로 장쥔마이. 자, 이 사람은 바로 뭐다? 바로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식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목도를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장진마이는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첫 번째 바로 뭐다? 이 사람은 과학적 방법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바로 뭐다? 바로 옌푸나, 그 다음 천두수와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차이점은 바로 뭐다? 바로 자, 인생관의 문제는 과학적 방법을 쓸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앞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일종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 뭐다? 그죠? 인생관과 과학을 별개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중국 전통 가치관 수호를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마지막에 제시한 이런 모습은 바로 뭐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박은식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은 완벽하게 이 글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작년 바로 즉 얼마 전이었죠. 수능에 나왔었던 바로 주제 복합 지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시간이 벌써 1시간 넘었네요. 오늘 수업은 내일까지 합시다. 오늘 한 것 중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드디어 이제 다음 주면 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는 클리닉이 없어요. 수업은 있어요. 수업은 당연히 있죠. 어디 수업까지 날로 먹으려고 진짜. 그치?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날 수업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차피 또 뭐 명절 연휴도 목요일 날 끝나잖아. 금토일 수업은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일단 금토일 수업은 있으니 수업은 하는데 대신 다음 주는 설 연휴고 이러니까 클리닉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새해 복 많이 받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